지금부터는 이제 전통적인 개발 방법론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전통적인 개발 방법론 하면 대표적으로 포포스 모델을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전통적인 개발 방법론 하면 이제 가장 오래되고 그 다음에 가장 많이 배포된 그런 방법론입니다. 순차적인 생명주기 모델이죠. 계획 단계부터 상세하게 최종 제품을 설계를 하고 세부 사항까지 아주 세밀하게 문서로 만들어 놓는 그런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간트 차트나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만든 그 MS 프로젝트 같은 그런 툴들을 이용을 해서 설계대로 구현을 하고요. 그리고 그렇게 구현하는 데 필요한 작업들을 체계적으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 단계로 나누어서 최종적인 구현에 이르기 때문에 각 단계별로 어느 정도의 시간이나 아니면 비용 이런 것들이 소요되는지 이런 것들을 산정하는 그런 추정치를 합니다. 그래서 단계별 소요 시간에 대한 추정치를 총 합해서 총 개발 시간으로 이렇게 하고요. 여기 개발 시간이 예를 들면 100시간이다 하면 몇 사람이 몇 시간씩 투입될 거냐 하는 것을 맨먼스라는 것으로 해서 따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소프트웨어 노임 단가라고 하는 소프트웨어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어떤 단가, 인건비죠. 인건비 산정하는 기준이 국가에서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제가 재미로 찾아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프로젝트 2의 당사자들이 이 여러 가지 만들어진 계획을 철저히 검토를 하고 그 단계별로 승인이 이루어져야지 비로소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게 됩니다. 모든 작업이 완료되면 결국 이제 테스트하는 그런 팀으로 조직으로 그 개발 제품이 이관이 되고 이관이라는 건 이제 넘겨진다는 얘기죠. 그리고 고객에게 최종적으로 인도되기 전에 필요한 여러 가지 테스트 작업이 수행이 됩니다. 테스트가 앞에서 이제 몇 가지 단계로 나눠서 이루어진다는 거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처음에 설계했던 대로 제품이 개발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통제가 이루어집니다. 즉, 그래서 어떤 단계가 완료돼야지만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고 하는 이 철칙을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에러가 생기면 우리가 아까 예상 개발 시간을 추정한다고 했는데 그게 잘못될 수가 있죠. 그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고객하고 약속한 총 개발 기간이 5개월치 프로젝트였는데 상세 설계하는 단계에서 3개월을 잡아먹었어요. 그럼 뒤에 구현하는 것은 하고 테스트하는 그 시간은 2달밖에 없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그것 때문에 애를 먹거나 할 수가 있겠죠. 테스트가 잘 안 되거나 개발 시간이 짧아서 잘 개발이 안 될 수가 있는 거죠. 이제 그런 문제들이 나오면 곤란해지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은 그 전통적인 개발 방법론의 장점은요, 아주 논리적이죠. 만들기 전에 생각하고 모든 내용은 다 문서로 작업을 해놓고 있고요. 그 문서의 내용을 또 계획을 착실히 이행을 하려고 하고 있고 모든 것이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이렇게 유지되고 그 상태가 관리가 됩니다. 단점은요, 물론 사람이 대부분 개발을 하지만 여기서 얘기하는 사람은 고객을 말합니다. 고객의 어떤 느낌, 반영, 의견 이런 것들이 반영이 어렵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고객의 요구사항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렵죠. 개발이 완료돼서 고객이 보는 앞에서 테스트를 해줄 때 인스테스트를 하는 그 지점에서 그 시점에서야 고객이 그 제품에 대한 것을 느끼고 이렇게 요구사항 같은 것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때는 요구사항 수용하기가 또 어렵잖아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대표적인 이 시스템 SDLC 모델이죠. 이
워터풀 모델하고 이제 우리가 또 비교를 할 겁니다. 이게 이제 구조적 방법론인데 이거하고 객체지향 방법론하고도 비교할 수가 있겠고 이거하고 에이자라고도 비교할 수도 있겠죠. 그죠? 그리고 이거하고 프로토타입 모델하고도 비교할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소프트웨어 SDLC의 가장 근본이 되는 것은 이 폭포수형 모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순차적으로 설계를 하고 그 다음에 프로젝트 관리도 어떤 순서에 의해서 관리가 되죠. 이 폭포수형 모델은 소프트웨어 개발 패러다임에서 가장 간단한 그런 모델이 되겠습니다. 여러 번 강조드리는 말씀이지만 첫 번째 단계가 완료되어야지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화면에 보이시는 것과 같은 이런 개발 구조를 갖습니다. 이게 제가 설명드리는 자료마다 조금씩 그 단계가 어떤 때는 4단계, 어떤 때는 5단계, 어떤 때는 6단계로 이렇게 바꿔지고 있는데요. 여러분 여기서 이것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뭘 오해하시면 안 된다고 하냐면 가장 기본이 되는 계획과 요구 분석을 하나로 묶으면 이게 이제 요구 분석 단계가 되는 거고요. 설계 구현 하는데 테스트를 구현에 포함시키면 구현 단계로 묶여지는 겁니다. 그리고 유지 보수와 사용은 또 하나로 묶을 수 있죠. 그래서 4단계로 나누면 그렇게 나눌 수 있고 5단계로 나누면 계획하고 요구 분석하고 설계하고 구현하고 유지 보수하고 하나는 이렇게 5단계로 나눌 수 있고 지금처럼 좀 더 상세하게 본다고 하면 6단계로 나눌 수도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에 대한 혼란은 없으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는 또 새로운 시각의 용어를 일부 포함을 시켰죠.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개발자로서 처음에 이 소프트웨어 엔지니어가 되기 위해서 알아야 하는 업계에서 쓰는 그런 용어들을 여러분들이 익숙해지실 수 있도록 제가 안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처음에 플래닝, 계획하고요. 그 다음에 요구 분석, RA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설계하죠. 그 고객의 의견, 타당성 분석을 통해서 나온 적절한 그런 사항들, 기능 요소 이런 것들을 다 해서 논리적인 설계를 하고 그것을 임플리멘테이션, 구현하죠. 코딩 하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테스트합니다. 베리피케이션이에요, 이게.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떻게 해요? 배포하거나 유즈, 사용하거나 아니면 유지 보수하는, 메인터넌스하는 이 단계로 넘어가는 거죠. 이렇게 6단계로 세부적으로 이렇게 구분할 수 있어요. 자, 단계별로 반복 학습을 하고 있으니 여러분 이제는 이거 모른다고 하시면 안 되겠죠? 요구 분석 단계에서는 뭐예요? 다른 프로젝트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이 요구사항에 대해서 문서로 이미 만들어져 있죠. 그리고 고객이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이 요구사항 분석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만족시킬지에 대한 아이디어가 거기 들어있겠죠. 프로젝트 관리자, 우리가 이제 PM이라고 줄여서 많이 부르죠. 이 PM은 따라서 이런 개발 아이템에 대한 전문가, 스페셜리스트죠. 그리고 여러 가지 이해 관계자가 있잖아요. 우리 사내에서도 예를 들면 CEO가 있을 테고 또 고객사가 있을 테고 우리 관계되는 거래처가 있을 테고 우리가 개발하는 툴을 납품하는 그런 공급처가 있을 테고 이런 여러 가지 이해 관계자와 고객과 우리가 개발하고자 하는 이런 시스템에 대한 기본 개념을 밀도 있게 심도 있게 논의를 해서 아주 구체적인 그런 요구사항을 끄집어내야 하는 거죠. 누가? PM이 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게. PM은 밑에 여러 가지 단계가 있죠. 결국 뭐예요? 시스템을 개발하는 시스템 아날리스트죠. 그래서 당연히 고객은요, 이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특정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고객이 원하는 기능이 개발하려고 하는 시스템, 개발하려고 하는 소프트웨어에 포함되어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이러한 요구사항을 우리가
문서에 수록을 해 놔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요구 분석 단계에서는 뭐가 최종적인 결과물이 돼요? 2단계의 최종적인 결과물은 문서입니다. 요구사항 분석 보고서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내부적으로 결제권 라인상에 있는 결제권자들에게 보고하고, 오케이, 보고 최종 결제권이 떨어졌습니다. 떨어지면 승인 받으면 그러면 그것을 고객에게도 알려줄 수가 있겠죠. 고객에게 알려줬는데 고객이 또 요구사항이 새로운 요구사항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진짜 미세한 것은 여기서 반영시켜 줄 수가 있겠지만 대부분은 2단계에서 고객의 요구사항이 수용되지 어려운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단계는 어떤 단계예요? 네, 개발하는 단계죠. 개발하려고 하면 이제 여러분들 앞에서도 여러 번 얘기했지만 논리적인 설계와 물리적인 설계가 2단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논리적인 설계하면 결국 뭐냐면 소프트웨어에 처리해야 할 데이터가 입력되는 과정, 그리고 그게 처리돼서 출력되는 과정까지 어떤 흐름을 갖는지에 대해서 추상적으로 표현하는 그런 단계죠. 그래서 이런 데이터의 흐름을 보여주기 위해 우리가 다이어그램으로 그래픽적으로 표시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물리적인 설계는 앞에서 만들어진 논리적인 설계도를 현실화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어디에다가 저장할 건지, 또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러면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데 필요한 장비는 어떤 게 있는지, 뭐 이런 프로그램뿐만이 아니라 관련된 자원에 대한 또 구성품에 대한 것들을 이 물리적인 설계에서 같이 구상해 놓고 찾아놓는 그런 과정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설계가 논리적인 설계와 물리적인 설계가 완료가 되면 그러면 비로소 이제 프로젝트 팀이 설계를 검토한 후에 승인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설계가 오면 어떻게 이걸 이제 임플리멘테이션 해야 되죠. 설계 문서의 승인이라는 것은 결국 이제 구현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명령서가 떨어진 겁니다. 그러면 2단계부터 이제 구현을 시작하는데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개발자, 즉 프로그래머는 설계 문서에 따라서 소프트웨어를 빌드한다고 하죠. 만들기 위해 실제적인 코딩 작업을 수행을 합니다. 그런데 종종 우리가 소프트웨어는 한 사람이 개발을 하는 경우가 요즘은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소프트웨어 자체가 규모나 아니면 처리해야 할 여러 가지 다양한 요소들을 갖고 있잖아요. 뭐 데이터적인 요소도 있고 그래픽적인 요소도 있고 다른 시스템과의 인터페이스 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대부분 전문분으로 세분해서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머들을 붙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단위별로 이렇게 만들어지고 빌드되는데 이게 결국 나중에 하나로 한 덩어리로 통합시켜야 되겠죠.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소프트웨어 단위, 즉 유닛별로 구현이 완료됐어요. 그러면 그 유닛별로 구현된 것은 어떻게 해요? 그걸 개발한 사람이 일단 1차적으로 테스트를 하겠죠. 테스트하겠죠. 그리고 나서 문제가 없다. 내가 특별한 잘못된 사항을 발견을 못하면 이것을 검증할 수 있는 다른 검증팀에게 현재까지 만들어진 이 소프트웨어 모듈을 전송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자기가 해야 할 다른 소프트웨어 유닛을 만들기 시작하죠. 자, 이제 이렇게 해서 뭐 소프트웨어에 대한 임플리멘테이션 코딩이 끝났어요. 끝나면 이제 바로 테스트 또는 베리피케이션을 합니다. 베리피케이션은 여러분 다 아시지만 이제 검증이죠, 검증. 요구사항에 대해 소프트웨어로 잘 구현됐는지를 테스트하는 것입니다. 2단계에서 프로젝트 팀은
소프트웨어의 사용자 친화성을 테스트하거나 아니면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반영해서 프로그램에 녹아 넣기 위해서 이런 별도의 파일럿 사용자 그룹을 미리 뽑아 놓을 수가 있어요. 알파 테스트 하는 거죠. 이 사람들을 통해서. 그죠? 그리고 소프트웨어가 요구사항 문서에 어떤 요구사항을 충족하고 있는지 충족하지 않는지 추가로 구현을 해야 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는지를 확인해서 추가 구현이 필요한 경우에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에게 다시 전송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모든 검증 작업이 완료가 되면 이제 이런 베리피케이션까지 다 끝난 것으로 간주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이제 다음 단계는 뭐냐면 일종의 배포죠. 그래서 소프트웨어가 완전히 검증이 되고 출시 승인을 받은 상황이에요. 이제 제품화해서 바깥에 팔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배포 단계는 앞에 구현 단계와 마찬가지로 이제 어떻게 돼요? 지속적인 배포 및 유지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소규모 단위로 나눌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화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다양한 모듈들이 A, B, C, D 4개의 위치 중에 첫 번째 A라는 위치에 들어갔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A라는 사람에게 먼저 배포가 됐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사용할 거 아니에요. 그죠? 사용하다가 어떻게 돼요? 유지보수 단계로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B라는 위치에 있는 사람에게 또 제품이 배포돼요. 배포되면 이 사람도 사용하면서 또 유지보수 단계로 넘어가죠. C도 마찬가지고 D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처음에 배포돼서 사용하고 사용한 중에 혹시 잘못되는 내용이 있을까봐 또는 기능적인 업그레이드 상황이 발생하거나 하면 이제 메인터넌스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메인터넌스다 하면은 결국 뭐냐면 안정화 기관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초기에 고객은 프로젝트 팀이 추가로 조사해야 되는 새로운 시스템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나 사용 후기 같은 것을 반영을 해서 고객은 반영을 시켜야 하기 때문에 고객은 프로젝트 팀한테 그런 사용 후기를 피드백해 줘야 되는 거죠. 그러면 프로젝트 팀에서는 고객의 이런 내용을 수용 가능한지 아닌지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고객의 입장에서 왜 이런 요구사항이 나왔는지 당연히 추가 테스트를 수행을 하겠죠. 해서 이제 이것에 대한 반영이 가능하다면 반영해 주는 게 원칙입니다. 이런 소프트웨어 폭포수 모델은 장점도 있어요.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뿐만이 아니라 모든 개발 방법론이 다 마찬가지예요. 따라서 어떤 특정한 그런 개발 방법론이 뭐 절대적이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겁니다. 자, 이런 폭포수용 모델의 장점 한번 살펴보면요. 이해하기 쉽고 또 관리하기도 쉽습니다. 어떤 프로덕션 해가지고 하는데 한 단계가 완전히 문제가 없어야지, 클리어 되어야지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때문에 생산 문제가 적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산 관리도 비교적 수월한 편입니다. 그런데 이런 유연하지 못한 부분이 있죠. 그리고 병렬 수행이 안 되고 예상하지 못했던 언노운 리스크에 대한 예상치 못한 위험을 잘 처리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복잡하거나 아주 장기적인 프로젝트에는 적합한 모델이 아니라고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고요. 폭포수 모델은 이제
앞에서 얘기한 내용 정리하면 이런 거죠. 이해하기하고 관리하기 쉽고 생산물, 이거 앞에서 설명을 드렸던 내용입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다음에는 이제 어떤 단계적인 개발 방법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